네, 윤석열 형사재판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언론을 향한 국힘 정치인들의 막말과 혐오도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너무니 트럼프라고 앞으로 우리 경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민주 기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송기훈 경제 애널리스트 모시고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 없었습니다. 네, 윤석열 형사재판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윤석열 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형사재판이 이제 시작됐죠. 이제 민간인이고 자연인 윤석열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건데, 근데 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 너무 이제 과한 예우를 이제 보내줬죠. 이제 윤석열을 구속해서 이제 취소시킨 쥐기훈 판사가 언론사의 법적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허용해 준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법원 건물에 들어가는 포토라인을 서거나 이제 취재진의 일문일답을 이제 하는 등의 이제 장면이 아예 불가능해진 건데요. 그렇다고 특별한 설명을 해준 것도 없습니다. 이제 법원이 윤석열에게 그냥 특혜를 해준 거다. 이것 말고는 사실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도 박근혜나 이명박이 뭐 전직 대통령이지만 어쨌든 이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촬영을 허가하기도 했었고 포토라인 또 다 세웠었죠. 그렇죠. 다 봤습니다. 국민들이. 네. 네. 그래서 뭐 지하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이번에 유독 굉장히 특별하게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이름 하면 뭐 이름을 얘기를 하고 예. 주소도 얘기하고 생년월일 이야기하고 직장 얘기하고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지기현 판사가 질문을 하고 윤석열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본인이 그냥 이름은 윤석열이고 생년월일은 언제고 그리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 그리고 주소는 이러면서 주소를 물어봤어요. 지금 무직이죠. 무직이죠. 근데 무직인데 본인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인정신문이라고 신문의 일종이에요. 신문이라는 것은 재판장이 질문을 하면 이제 그 피고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인정신문도 진술 거부권이 적용이 됩니다. 진술하고 싶지 않으면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술 거부권을 박탈을 한 거죠. 내가 내 직업 말하기 싫었는데 그냥 너 이거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잘못됐다. 이건 아예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과도한 예우를 했다라는 건데 그전 대통령들은 다들 무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요. 예. 직위원이 그거를 안 받겠냐고요. 나는 직위원이 그거를 다 받고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질문했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무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인이 봤을 때는 너무 안쓰러워 보였거나 안 좋아 보였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신 대답해 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도한 예우가 뭐가 문제냐면 그냥 그 자체로도 문제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논리적이지 않다라든지 논리적이지 않은 대답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을 했을 때 그것을 넘겨 짚어서 그러니까 피고인은 이러이러하게 말을 했다는 뜻이죠 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답을 해주거나 그거를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거는 특혜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의 재판정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뭐 실시간으로 또는 촬영을 통해서 볼 수는 없었지만 뭐 이렇게 방청 후기라든지 기자들의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전해 들었는데 거의 갑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피고인은 정말 고개 팍 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뭐 경찰 수사, 검찰 수사에서는 내가 그게 아니라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정말 판사 앞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잘못했다. 그리고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지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반성의 기미를 보여야지
형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굉장히 공손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마치 갑질을 하듯이 훈계를 하는 겁니다. 검찰한테는 이거 공소장이 난잡하다. 뭐 재판장한테는 물론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재판 제대로 되겠냐라고 마치 나무라듯이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80몇 분간, 90몇 분간 동안 본인이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재판장 이제 지기현 판사가 뭐 끝나고 휴정 후에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지만 그거 무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그쵸. 그거를 심지어 막지 못하는, 제대로 된 소송 지휘도 하지 못하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지? 이 지기현 판사는 뭐 약점 잡힌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들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음번 재판할 때에는 그 들어가는 모습은 촬영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허용을 하겠다. 포토라인에 세우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재판장에서의 모습 촬영 허가 정도가 네. 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석열이 피고인석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앞자리가 아닌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피고인을 앉히는 이유는 피고인이 말할 때 언어적인 진술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진술, 예를 들어서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대답을 할 때 얼마나 띄엄띄엄하고 아니면 바로바로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판사 바로 앞에 앉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앞도 아니고 가운데 자리, 두 번째 자리인가 거기 앉았다고 해요. 이것도 상당히 이상한 게 본인이 검사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알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경호를 하고 경비를 하는 청원 경찰들도 그걸 법정 경찰들, 법정 경비들도 그거를 알았을 겁니다. 변호인들도 알았을 거고 검사들도 알았을 거고 지기현 판사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둘째 줄에 앉았으면 거기 그 자리 아니에요, 앞줄에 앉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혀뒀다는 것은 이거 미리 다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네. 미리 다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둘째 줄 앉으세요. 거기 앉으세요. 뭐 불편하신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재판정에서 판사와 피고인이 만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미 만났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불편하신데 거기 앉아, 이거 정말 열받죠. 네, 좀 갑자기 화났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형사 재판 일정은 언제입니까?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똑같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 이제 법정 내 이제 촬영이 허가가 됐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그 모습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히 이제 법사위에서 담당을 하니까 국회 법사위에서는 좀 법원 행정처장이든지 아니면 뭐 누구든지 불러서 이거는 뭐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법원의 행정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알 권리, 국민적 관심도 그리고 전례와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하 주차장이 아니라 포토라인에 세워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 그 전에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했던 사람이죠. 그거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도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기자들을 불러놓고 막말을 했다면서요. 뭐 원래 막말로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긴 한데 네네.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서울 여의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징 대국시대 비전 발표회가 열렸거든요. 근데 이때 오마이뉴스 기자가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그때 질문 기회를 얻어서 명태균 씨를 만난 적 없다던 후보의 해명과 달리 최근 후보가 명 씨의 여론조사를 받아본 정황 등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달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극적인 반응이 일어났었는데 홍 전 대구시장이 기자한테 이제 아예 삿대질하면서 소통을 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명태균이랑 아무 관련이 없고 명태균은 뭐 대통령을 사칭하고 다니는 뭐 정가 사범이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뭐 얼마나 사실 기자가 놀랐겠어요. 근데 네. 뭐 사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하루 전날에도 뉴스타파 기자의 질문을 패싱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나오는 사람인데 이제 뭐 오마이뉴스나 사실 뉴스타파나 이제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근데 편향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고 언론관을 이제 언론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아, 저는요, 이 내용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을 아우,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네. 보도를 한 언론 매체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아, 명태균이 홍준표한테는 발작 버튼이구나. 맞습니다. 정말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딱 물으니까,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이재명한테 가서 당신 형수 거기 왜 찢으려고 했냐라는 거 물어봐야 된다. 그게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할 말이냐. 여배우 농락하고 무상연애 왜 했냐. 그런 걸 물어야지. 가짜 검사 사칭하더니 왜 요즘은 대통령 사칭하냐. 전과 사범, 중범죄로 기소된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냐. 이런 거는 안 물어보고 왜 갑자기 나한테 명태균 갖고 시비냐라고 갑자기 발끈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그러니까요. 쉽게 그래서- 하시는 분이죠. 아니 이분 진짜 명태균이 발작 버튼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왔고 하면 그런 질문 당연히 그런 질문 예상 질문 아닙니까? 언론에 계속해서 명태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그런 거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뭐 이재명에 대한 욕을 막 하더니 비난을 하더니 뜬금없이 적대적인 언론 운운하면서 발작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이게 참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에 그럼요. 대해서 오히려 이런 반응을 하면 아 진짜 뭐가 있나 있네.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청렴해서 저렇게 화를 내나? 이런 누가 생각하겠어요?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네. 야, 뭐 있다 이러지 진짜. 네. 그러고 이제 또 한 언론사가 질문을 하니까 마지막에 해라 적대적인 언론사라고 하면서 답변을 미뤘고 또 다른 언론사를 향해서는 거기는 괜찮아. 자기가 언론과 아니 자기가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을 이렇게 구분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에게 호의적이면 그러면 언론이고 네. 아니면 찌라시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기자들은 질문의 자유가 있고 질문 당하는 사람은 질문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인격이 참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빨리 명태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부부가 관저에서 사용한 물의 양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을 또 썼다면서요. 사실 약간 상상이 안 되는 물의 양인데요. 이제 윤석열이 이제 파면된 직후죠. 이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쓴 물의 양이 228.36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발생한 수도 요금만 총 74만 6,240원입니다. 네. 뭐 일반 2인 가구 평균 사용량이 이제 75배에 달한 수준이고 사실 이런 수도요금 받아본 적 없잖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많은 물을 쓴 것도 사실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거기서 뭘 했길래? 도대체 뭘 했을까? 하루 종일 물을 틀어놓는다고 이게 되나요? 하루 종일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네. 15개 수도꼭지를 계속 24시간 7일 동안 틀어놨을 때 15개. 그거 이제 콸콸콸이냐 졸졸졸이냐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졸졸졸 수준으로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는데 그걸 15개 수도꼭지에서 계속 틀어놓으면 7일 동안 틀어놓으면 이 정도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뭐 했었을까? 뭐 물론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는 뭐 일반적인 집이랑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뭐 여태까지 뭐 파티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도 이건 쓸 수 없는 양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집에다가 네. 폭포를 설치를 해놓고 폭포도 원래 돌려가면서 하잖아요. 끌어올려서 그쵸, 돌려가면서 그쵸.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돌리지 않고 계속 흘려내렸을 때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많은 분들도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산타님은 민들레 응원합니다. 뭐 경의선 숲길에서 이지은 위원장님 주민들 소통하는 거 봤어요라고 하셨고 맞다카이님께서는
내란 역적 퍼뜩 구속하라, 내란 역적 풀어준 지시 처벌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많은 물을 어디다 썼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뇌피셜 한번 돌려보시죠. 저는 다른 방송에서 한 3가지 정도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는 냄새를 지우기 위한 거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생각하는 게 다 영화를 많이 봤어 우리가. 그래서 이제 도망장가요. 뭐 이거 보면 이렇게 피를 사람을 죽이고 그쵸. 피를 이제 할 때 그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해도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아. 왜냐면 물을 24시간 틀어놓고 있진 않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쓰긴 하지만 24시간이라면 피 정도가 아니라 피 냄새를 없애는 정도. 집에서 냄새가 이제 배어 있잖아요. 피 냄새 같은 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을 계속 내려서 이제 냄새를 없애는 걸 하는 거죠. 아니면 그래서 첫 번째는 냄새를 없애는 것일 것이다. 피 냄새든 아니면 그 양 냄새든. 그러니까 소위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대마 같은 거 하게 되면 냄새를 없애려고 물을 계속 흘려놓거든요. 물하고 환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굿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향을 피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화학 그 약품을 썼다든지 이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물을 계속 틀어놨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의로 수도 요금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틀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이게 되게 미친 것 같잖아요. 사람입니까? 제가 신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뭐냐면 펜션에 놀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설이 안 좋아. 그리고 너무 비싸. 이러면 엿 먹어봐라 하면서 물 막 틀어놓고 수도요금 일부러 많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션 주인들이 골머리를 앓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억지로 이런 것 같은, 일부러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 요청도 많이 오고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세 번째는 이분들은 또 무속. jut을 빼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뭔가 씻김 굿이라든지 뭘 이렇게 악기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닐까? 저는 약간 세 번째에서 막 돼지 피를 사용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굿을 하면서.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물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나?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걸 뭐에 이렇게 많이 쓴 건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수도 요금을 본인들이 직접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직접 안 내죠. 이제 아직 그때 이제 파면 이후였긴 하지만 관저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이 이제 세금으로 납부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결국에는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를 점유하면서 세금을 이제 마구잡이로 쓴 거죠. 네. 네. 그리고 무단 점거를 한 거 아닙니까? 불법 맞습니다. 점유, 무단 점거를 한 건데 7일 동안 보통 이제 무단 점거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빌리면 뭐 얼마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거 곱하기 7 해서 받아내야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퇴거 불응을 한 건데 사실 이제 뭐 지금 관리자는 뭐 대통령실이든지 아니면 네네. 행안부에서 이 관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든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 부부한테 그 돈을 받아낼 리는 없겠죠.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라고 저 그것도 생각을 궁금했어요. 합니다. 네. 뭐 그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요금이 얼마나 나왔을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게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입니다. 뉴스타파 기자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폭행을 당했다면서요. 기자들 순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헌재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뒤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네. 이제 기자가 국민의힘이 이제 국민께 죄송하다,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책임을 지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한 건데 이제 권 원내대표가 이제 대뜸 누구한테 취재하러 온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명주 기자님이 이제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여자 기자님이거든요. 네. 예. 이제 권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의 손목을 잡고 이제 그냥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기자님 되게 놀라셨겠죠. 이러지 말라고 이제 하자 이제 권 원내대표가 의원회관에 출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면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라면서 제가 모욕적인 발언한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네. 이 영상을 봤는데 이 기자가 굉장히 공손하고 네, 예의 네. 바르게 이야기를 해요. 살짝 웃으면서 심지어 네. 미소를 띠고 뭐가 어떤 내용이 죄송합니까? 이렇게 그냥 질문을 해도 돼요. 어디에요? 뭐 나한테 취재하러 왔어요? 뭐
이러면서 질문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목을 잡아채가지고 손목을 낚아채고 갈 때까지도 이분 성향이 굉장히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 기자님이 네네네. 뭐 저는 그냥 질문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여기 토론에 왔습니다. 저는 뉴스타파의 뭐 이명주 기자님. 이명주 예.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대답을 네. 해요. 근데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는 찌라시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나온 사진 보니까 손목이 아주 빨갛게 네. 예, 사실 이게 누가 봐도 폭행이 되지 않을까의 정도로 빨간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기자님께서 방문증을 발급받지 않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일시 취재증도 이제 옷깃에 이게 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 원내대표가 기자한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그럼요. 거죠. 네.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이제 취재를 하러 간 이제 상황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타파가 권 원내대표를 이제 상대로 체포치상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질문을 했고 뭐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죄송하십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뉴스타파 기자이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는 정말 이 약자에 대한 그 태도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였어도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 3사 기자였어 MBC는 아니겠지만 방송 3사 뭐 이런 기자였어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대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키도 좀 작고 왜소한 여자 기자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본인보다 키도 크고 막 몸도 좋은 남자 기자가 했으면 감히 손목을 잡을 생각을 했을까? 라는 못하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본인보다 약하고 작은 진보 언론 이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아주 모욕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다면서요. 무려 66%입니다.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건데요. 국민 3명 중 2명이 이제 한대행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이 한대행 출마를 계속 밀고 있고 한대행도 이제 출마설에 뭐 선을 긋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뭐 어디서는 이제 어젯밤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네, 그런 예. 이야기가 지금 예. 돌고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계속 되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사실 이제 한권한대행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보여준 거다. 예, 이런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따따블 위헌 총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임명을 하라고 하는 그 국회 목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을 하지 않아서 위헌이었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위헌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따따블인 거죠. 따따블 위헌이다. 정말 무슨 이런 사람이 또 대통령 출마까지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면 빨리 나가든가. 그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도저도 아닌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 정말 이거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사퇴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지명에 대한 효력 네네네.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네. 네. 본인이 위헌적 행위가 드러난 것인 만큼 철회하고 사과하고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12.3 내란으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여러 가지 지표와 체감 면에서 여전히 경제는 좋지 않은데요. 오늘은 송기훈 경제 전문가 모시고 경제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또 이제 탄핵 집회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은 역할은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잖아요. 처음 시작할 네. 때가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추우니까 네네. 이제 예전에 노사모 활동하던 분께서 우리 여의도 갔더니 그 어묵꼬치를 하나에 3,000원에 팔더래요. 네, 네. 맛도 없고. 네. 그래서 화가 난다고 네. 그냥 무료로 하자 해서 어. 하게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무료로 아, 어묵만 노사모 포차에서 해서, 하신 예, 거죠. 예, 활동 자봉을 했습니다. 아, 사실 그때 제가 뵀죠. 네, 그렇죠. 인터뷰했었죠. 그리고 그 인터뷰가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했던 인터뷰였어가지고요. 예, 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앞치마 메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꾀지지하게 있었죠. 네, 네, 네. 노숙자 비슷하게. 그래서 공짜로 예. 그 우동을 주셨던 것 같은데. 우동하고 어묵하고 떡볶이하고 어묵하고. 예, 메뉴 바꿔가면서. 아, 정말 계속해서 인기 좋았어요. 추웠어가지고. 4개월 정도 했었죠. 줄 쫙 서가지고 사람들 다 그거 그렇죠. 먹고 예. 또 배고플 시간이니까 뭐 직장에서 바로 마지막 와서 드시기도 하고 주에는 3박 4일 동안 거의 철야로. 집에 못 가시고. 저는 이제 새벽에 가고 거기에서 아. 밤새신 분들도 있고. 야, 그러면 그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매일 그쵸, 나오신 거세요? 4개월 동안 매 주말하고 나중에는 뭐 주중에도 가고 주말도 가고 정신없이 했죠. 야, 탄핵의 주역이시다. 아, 그렇진 그 않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따뜻하고 배불리 먹여 살리시고 예.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윤석열 파면을 또 외치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순산했죠. 순산했습니다. 맞아, 그 말 하셨던 거 생각이 예. 난다. 예, 빨리 이제 순산해야 된다. 예, 애를 예. 낳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 저 경제 분석하시기도 바빴을 텐데 광장까지 나가셨고 또 SNS에서는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셀럽으로도 유명하시던데. 셀럽까지는 아니고 그냥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네, 네. 예. 사실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마사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대로 포장해가지고 네.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네. 뉴스만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 잘하는 것 좋은 걸로 같아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최상무기도 어제도 경제 좋다고 자화자찬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한은에서 발표를 했는데 금리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분기 경제 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에 나와서 경제가 좋다고 하니까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경제 좀 그러니까요. 그 말씀 잠깐 나눠보면 경제 좋다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자영업자가 힘든 것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 예, 예. 본인들이 그래- 변화에 따라가지 예, 예. 못해서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 언론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SNS에 글 쓰는 것밖에 없어서 네. 좀 썼습니다. 그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 없다예요? 망이죠. 망. 예, 망이죠. 아.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 두 가지로 좀 집약할 수가 있는데, 네.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힘당 쪽에서 이쪽 보수 정부에서 정권을 잡으면 항상 주장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낙수 효과. 낙수 효과. 낙수 그게 효과, 예. 실패한 논리라는 거, 실패한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벌써 전 세계적으로 다 드러나지 네, 그래서 않았습니까? 다보스 세계적인 경제 저 리더들 모임 다보스 포럼에서도 네. 폐기를 했거든요. 네. 낙수 효과를 폐기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대안으로 내세웠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들고 나온 거예요. 낙수 효과를. 그러면서 대격 감세를 했죠.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다 나름 뭐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 다 경제 정책의 어떤 뭐 대가라고 하는 많이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엄이나 하고 옛날 사고에 머물러서 아. 개엄이나 하고 그러죠. 맞아. 옛날에 90년도 때 자기들이 배웠던 거 그대로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IMF에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네.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는데 하위 소득 20%가 네.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1%가 늘어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0.38%가 늘어나요. 5년 동안. 네. 그리고 상위 20%가 소득이 1%가 늘어나면은 0.08% GDP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어머. 아, 그렇구나. 이미 상위 20%라고 하면은 충분히 쓸 만큼 있거든요. 네.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쓰지를 않아요. 줘봤자. 네, 네. 하위 20%는 돈이 그런 경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돈이 들어오면
어디 나가는지 모르고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우리 하위구나. 우리 다 하위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한 돈 300 정도만 생기면은 이거 쓰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300이 정작 들어오면은 손가락 사이로 진짜 무르르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그게 다 소비로 진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 들어오는 족족 나가는 예, 거죠. 들어오는 그게 쓰니까. 소비가 순환이 되는데 그렇죠. 상위는 줘봤자 더 안 쓰거든요. 안 쟁여놓지. 쓰죠. 그리고 자산 그렇죠. 예, 어차피 쓸 쌓아놓기만 거는 하지. 지금 있는 돈으로 쓸 거 다 풍족하니까 쓰니까. 못 쓰니까 다. 맞아요. 그래서 IMF에서도 이 159개국을 조사한 겁니다. 159개국을 네. 추적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우리나라 들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무려 32년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1, 2년 조사한 게 아니라. 네. 근데 거기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됐는데도 또 와서 들고 나온 게 낙수 효과, 대기업 감세죠. 한심하죠. 대기업 감세, 낙수 효과. 한심하죠. 자, 그러면 윤 정권의 가장 큰 경제 실책, 뭐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부자 짚어보시죠. 감세. 부자 감세.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금을 깎아주면은 뭐 투자가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험을 했거든요. 네. 깎아줬어요. 네. 투자 늘었냐? 노무현 정부보다 투자가 줄었습니다. 네. 기업은요, 이 세금 깎아준다고 절대 투자 안 해요. 경제가 좋으면 세금이 아무리 비싸도 투자를 하고요. 네. 경제가 나쁘면 세금이 아무리 싸더라도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이제 명목세율이 네. 24%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인가 알고 네.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실효세율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OECD 최하위 수준이 13.9%밖에 안 됩니다. 이 2023년도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실효세율은 일반 중소기업보다도 적게 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저것 다 대기업이? 5대 대기업이 어. 다 깎아줘서. 네네. 중소기업보다 더 적게. 그렇죠. 중소기업은 19% 내고 있는데 네. 13.9%밖에 안 내고 있거든요. 오.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완전 뒤집혔네요. 근데도 모 대선 후보가 또 나오면서 감세를 좀 외치고 있습니다. 저기 나오시는 분들이 대기업 감세를 한다고 네, 하고 있는데 네. 답답하죠. 또 하나는 이 부동산. 네. 이 부동산에 너무 몰빵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렸어요. 미국은 막 그렇죠. 올리는데. 우리 계속 못 올렸죠. 네, 금리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네. 금리 차이가 나버리니까 환율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이 운영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네. 원래 이 경제를 살리려면은 금융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같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재정 정책도 못 쓰고 금융 정책도 못 쓰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 음. 진퇴양난이죠. 거기다 환율은 1,450원, 얼마 전에 1,500원까지 막 돌파하려고 했었죠. 네, 맞아요. 예. 전 정부들이 뛰는데 쓸 돈이 없어요. 아. 감세를 해보니까 곳간이 네. 비어 있고 재정 정책을 전혀 못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부동산에 지금 금리를 갖다가 급격히 내리게 되면은 원래 이렇게 좀 내려야 되거든요. 네, 경제를 네. 풀려 이러는데 내리지를 못해요. 부동산이 폭등할까봐. 음. 그게 애초에 부동산이 올라갈 때 금리를 따라 올려서 잡았어야 되는데 네. 신혼부부 무슨 특별공급이다, 뭐 신생아 특별공급이다 해서 맞아요. 부동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유발 개수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은 네. 각 정부에서 손쉽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타이밍을 못 잡고 하는 거죠. 아. 제때제때 사용해야 되는데 제때제때 못 사용하고 그것만 잡고 있던 거예요. 다른 정책이 전혀 없어요. 네. 한마디로 망한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 너무 힘들다. 뭐 네. 자영업자도 힘들다. 뭐 네. 민간 소득과 가계 부채 너무 높고 뭐 수출도 안 되고 환율은 네. 너무 높고 재정 적자, 반도체 뭐 대기업 다 힘들다고 하는데 딱 보실 때 뭐가 가장 문제다.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실 거예요. 내수가 그냥 거의 그렇죠. 폭망 수준이죠. 정말 네, 폭망이에요. IMF 이후에 최저로 부도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폐업률이 폐업률이 가장 가장 높아요. 높아요. 예. 네. 거기다가 재정 적자는 관리 재정 수지가 2년 연속 100조가 넘었습니다. 아, 2023년도, 2024년도, 4년도 처음이에요. 네. 관리 재정 수지가 100조가 넘은 게. 맨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게 작은 정부, 건전 네. 재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건전 재정은 관리 재정 적자로 100조, 역대 말도 안 최초로 되는. 망가뜨렸고요. 네, 네. 이 적자가 GDP 대비 4%가 넘었어요. 원래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재정 준칙을 자기가 이제 하겠다. 그 GDP를 갖다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겠다 했거든요. 네. 지금 GDP의 4% 4%입니다. 넘었어. 재정 적자 왜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돈을
안 걷고 안 걷고 그다음에 일단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이 더 줄어들죠. 줄죠. 예. 거기다가 이제 감세하고 부자 감세하고 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쓸 곳은 뻔한데 나라 살림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연간 한 700조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들어올 건 뻔한데 거기다가 감세를 진짜 무차별하게 했거든요. 무차별하고 네, 그다음에 네. 부동산이 묶이면서 이 종부세도 깎아줬잖아요. 네. 그래서 회전도 안 되고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네. 거래세도 줄고 거기다가 내수는 망가지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다 줄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상목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뭐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못 따라가서 그렇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네. 인간이 못 따라가고 그 있는 인간이 못 거죠.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네. 저희 지역을 좀 돌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 대정부 질문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했는데 이걸 언론에서 봤는지 어디서 보셨는지 이걸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했다. 정부에서 잘못한 거고 너네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아주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뭘 못 따라가고 있냐. 지금 뭐 플랫폼 바뀐다고 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온라인 쇼핑한다. 온라인 몰 만든다고 해서 그것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왜 나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거냐. 그리고 내가 잘하려고 해도 지금 계엄을 내가 했냐. 계엄에서 네. 관광객 아무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 예약한 거 전부 다 취소되고 다 이랬는데 네. 이러면서 아주 막 열을 내시더라고요. 지금 계엄으로 인해서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약 한 0.3% 정도 준다고 해요.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정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경제를 갖다 운용하려면은 금융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네. 써야 된다는데 금융 정책은 지금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발이 네.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보니까 외평기금에서 빼다 쓰고 네. 여기서 빼다 사학년 연금에서 빼다 쓰고 이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환율 방어를 못 해요 사실은. 네. 환율 방어를 못 하니까 모든 생필품 가격이 수입이잖아. 우리 거의 네, 수입이가 네. 천정부지를 뛰고 안 내려와요. 네. 지금 뭐 물가는 뭐 2%대라고 하는데 실제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뭐 참담하거든요. 네. 아실 거예요. 너무 뭐. 비싸죠. 예. 네. 마트에 가면 살 게 없어요 사실. 맞아요. 예전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갖다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준 게 외식을 줄이거든요. 네, 네. 외식을 줄이고 소비를 줄여요. 맞아요. 가장 필수만 하거든요. 어. 그러면은 동네 상권이 무너지게 돼 있죠 당연히. 지금 식당 가보면 점심에 예. 가도 사람이 없어요. 동네 상권이 무너지고 네. 거기다가 물가는 오르니까 인건비 뛰고 하니까 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악순환이 네. 되는 거예요. 맞아. 가격은 비싸니까 또 사람들이 예, 안 사 먹고. 안 써먹고. 맞아. 예. 가처분 소득이 또 줄어들고 가처분 네, 소득이 네. 줄어드니까 경기는 또 나빠지고 이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재정 정책을 여기서 화끈하게 풀어야 되는데 지금 네. 최상목이 이번에 12조 추경을 오늘인가 네. 통과를 국무회의에서 한다고 했다라고요. 네, 네. 근데 12조 갖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12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조 정도를 갖다가 풀면은요. 이 경제 성장률이 약 0.2% 내외? 네. 요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네.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겁니다. 마이너스 네. 성장. 작년 4분기는 0.1% 성장했어요, 우리나라가. 네. 아이고. 이 0.1% 성장하고 잠재 성장률 밑으로 그렇죠. 떨어졌거든요. 네, 현재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입니다. 네. 이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있을 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을 때. 그 가진 경제의 네. 역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잠재 맞아요. 성장률이 2%인데 네. 그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아픈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 상태죠. 예, 아닌 네. 상태에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네. 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추경을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12조? 저는 최소한 50조 이상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당에서는 30조 얘기하는데 50조 풀면은 약 그것도 1% 정도의 경제 성장률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올해 한국은행에서 추정하기를 약 1.5%를 추정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한 1%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글로벌 IB들은. 네. 그렇게 되면은 50조 정도 풀면 한 1% 정도 올릴 수가 있으니까 2%. 간신히 잠재 성장률을 맞추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풀어봤자. 그렇게 해도. 근데 그거 풀 돈도 없고 쓰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군요. 환장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제가 오늘 예, 예. 이제 지역을 좀 지역을 다니면서 인사를 좀 네. 했어요. 인사를 했더니 식당에 갔더니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식당 주인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네.
이제 배달 수수료 이런 예, 말씀을 그쵸. 하시더라고요. 심각하죠. 네,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네. 이거 하나 팔면 이것저것 떼면 너무 이렇게 얼마 남지도 않는다 그쵸, 이런 그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마침 이제 민주당의 김남근 의원이 네.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 배달 수수료가 너무 과도한데 이걸 정부에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한덕수 총리가 그거는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네. 답답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배달 수수료 배민 같은 경우에 독점적주의인데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로 넘어갔거든요. 네, 독일 네,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로. 독일 회사로 그러니까 작년에 배당만 제가 2천억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굉장히 많은 돈. 근데 네. 이번에 뭐가 바뀌었냐면요. 예전에는 포장하면 배달 수수료가 없었거든요. 포장은 네. 가게에다가 주문해서 포장해 가져간다 배달 수수료. 네네. 여기에도 그것도 있어요? 6.8%를 매긴다고 합니다. 아니 이번에. 그 배달을 안 하잖아요. 그 예, 내가 예. 가지러 가는데? 중개만 하는데 전화하는데 거기다 6.8%를 매긴다고 아. 이번에 정책을 했어요. 이런 아, 거는 그래요? 국회에서 나서서 좀 적절히 제어를 해야 되는데 네. 정부에서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정부에서 제어를 해야죠. 이거는 배달 규제를 수수료가 해야죠.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배달 자기가 수수료 찾아가겠다고 하는 네, 건데 네, 여기다 네. 6.8% 배달 수수료면 6.8%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카드 수수료 자영업자들 1%에도 그냥 진짜로 목숨 맞아. 걸고 맞아. 그 현금 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네, 네, 심각한데 6.8%라는 거는 무시 못하죠. 근데 이거를 단순 포장해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쵸, 그쵸.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야, 이거 정말 그래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너무 이 배달 수수료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거 뭐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거 국가가 올려라 내려라 하는 거 아니다라고 완전 손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쟤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최상목이. 그럼 빨리 내려와야지. 빨리 내려와야지. 그렇죠. 내려와야죠. 예. 탄핵을 했어야 했어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했어야 정말. 진즉했어야 되는데 괜히 좌고우면하다가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맞아. 네. 갑갑합니다. 자,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낙수 효과보다 분수 효과라고 임마누엘 님께서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아까 분수 얘기한 효과. 게 저소득층 소득이 늘었을 네, 때 네. 경제 성장률이 0.38%가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구나. 그리고 마타카이님께서 덕수 고조 할배 출마 발표하나 마나. 이거 우리가 아까 이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덕수가 출마 뭐 선언. 할 수도 있는데 국민의 66%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근데 얘기 그건 했었거든요. 나와봤자 뭐 거의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게요. 옆에서 자꾸 이제 바람을 막 넣으니까 본인이 근데 뭔가 저는 될 것 안 나올 같아요.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진짜요? 왜요? 원래 이 한덕수 총리가 네. 이 정권을 넘나들면서 저걸 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이쪽 붙었다가 저기서 저쪽 붙었다가. 관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이 맞아요. 관료 네. 생활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현상 유지입니다. 그렇죠. 현상 유지. 아주 보수적으로 예, 그냥. 굉장히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인데 정치라는 거는 사실 현상 유지 갖고는 안 되거든요. 맞아. 모든 걸 약간, 던질. 던지고 승부를 거는 그렇지. 세계죠. 승부사. 관료 생활을 30년 넘게 하신 분이 과연 그 승부를 걸까? 저는 살짝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나가보겠다 이거는 예. 절대 못할 것 같고 이제 옆에서 약간 예, 추대하는 예. 형식으로 그래서 결심만 하시면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꽃길로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막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난가 하면서 어깨가 거기서 지금 살짝 좌고면 올라왔다가 하고 있을 텐데 네네. 결론 최종 결론은 좀 드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본인 이제 스스로. 경제를 예. 전공하셨으니까 한덕수 총리가 어떤 스타일인지 뭐 경제 뭐 이런 거 좀 아시나요? 한덕수 총리가 이 경제부총리로 있었어요. 한번 네.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경제 성적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때도 부동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유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그런 것 이번에 같아요. 그렇게 우유부단하신 분이 헌재 재판관 2명 아유, 입문하는 거 깜짝 깜놀했잖아요, 놀랐어요. 진짜. 저는. 저 사람이 미쳤나?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전격적인 결정은 예. 처음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예. 예. 그 누구야? 그 박근혜 때 황교안도 안 했던 거를 그럼요. 예, 예, 그분 예. 되게 강성이잖아요. 맞아요. 검사 출신에 그분도 안 했던 거를 평생 관료만 하던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어떻게 얘기는 본인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 저는 배우가 있을 어떻게 것이다. 어떤 뒤에서 조종하는 줄이 있지 않을까. 윤일까 김일까. 그렇죠. 뭐. 그거는 제가 그렇죠. 본인이 해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단순히 이 관리적 습성에서 시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의 뭐 충성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까진 갔지만 옆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 나오셔야 되면 차기 대통령님 거기까지는 해도 못 던질 것 같아요. 본인이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예.
또 어제 밤에는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라고 의원들을 좀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이것도 썰입니다. 네. 예, 좀 있기는 하던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제도 이렇게 안 좋은데 정말 걱정되는 게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떨까요? 많죠. 좀 심각합니다. 사실 네, 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 자본재료를 수출해가지고 중간재료 수출해서 중국이 최고종적으로 조립을 해서 미국에 납품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이 공급망이 이 레이건 이후부터 신자유주의 정책 펼치면서 이 공급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려 3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공급망이 이 사슬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이 수출로 지탱하는 나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네. 사실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미국 간다고 하잖아요. 최상목이 그렇죠. 다음 주에 관세 협상. 저는 네. 가는 게 겁나요, 사실. 그러니까 또 뭔 짓을 하고 거기다가 있지. LNG 이거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요. 이게 생산성이나 이 생산성이 안 맞아서 포기했거든요. 미국 자체에서도.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LNG 해주세요. 알래스카에서 이제 네. 그 대규모로 이제 가스전을 개발을 네, 해가지고 그 가스전을 갖다가 생산해서 네. 공급하는 프로젝트인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가스전이 알래스카에서 캐내잖아요. 네. 싣고 올 수가 없어요. 아, 이 부동항, 수송이. 아까 부동항,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우니까 부동항으로 이걸 갖고 와야 네,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 파이프라인을 갖다 이용을 해서 부동항까지 갖고 와가지고 네. 거기서 FLNG 선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액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들여와야 되거든요. 네. 안 맞는 거예요, 채산성이. 아, 그래서 이 비용이 알래스카에서 엄청 많이 이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가스는요 그쪽에서 생산하는 그냥 거기 써야 되는데. 석유 채굴할 때 사용하고 네, 네.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나라가 뛰어들려고 언제요? 한덕수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 검토 중이라고.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거 진짜 큰일 나요. 이거 하면은.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근데 아, 이 관세에 대응으로 알래스카 이 가스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이것도 만지작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만지작 하는데 예전에 이 캐나다 하베스트인가 이쪽 유전 네. 우물 유전이 갖고 기름 안 나오는데 갖고 이명박이 갖고 수조 날린 거 있거든요. 네, 네. 뭐 제 기억으로 1달러에 팔았나 그래요. 다 날리고 네. 이 꼴 나요. 아니 왜냐면 야. 들어오지는 못하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반이 안 됩니다.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건데 자체에서도 안 하거든요. 대형 오일 회사들이 왜 안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채산성이 없어. 이걸 지금 하겠다고 이게 무슨 예. 생각인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막 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서두르는 게 눈에 보여요. 한덕수나 최상목이나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본인들이 성과를 지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왜냐면 본인들한테는 지금 40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길어야 근데 40 며칠. 이분들이 네. 전통적으로 좀 약간 친미주의자에다가 그렇죠. 이쪽으로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익화보다는 자기 명예욕 뭐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네.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난 그죠?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기에 투자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망하면 망할수록 자기는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트럼프가 최근에 90일 동안 유예를 했잖아요. 네. 이 90일 동안 유예하면서 그 한덕수가 자기가 통화했으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통화했으니까 60일 유예 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이 뭡니까? 진실이 뭡니까? 그 유예한 나라가 76개국이거든요. 그럼 아, 그래요? 76개국 다 통화했다는 얘기입니까? 트럼프랑 상관없이 아니거든요. 그냥 유예한 거예요. 3개월 유예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산품을 수입을 합니다. 네. 공산품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생활에 쓰는 그렇죠. 컵도 있을 것이고 양말도 네. 있을 것이고 뭐 모자, 볼펜 뭐 이런 볼펜, 거. 네. 예, 노트, 네. 뭐 스파 브랜드 옷, 대량으로 네, 찍어낸 네, 네. 옷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가 3개월이에요. 공산품을 갖고 있는 재고. 월마트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월마트의 60%가 네. 중국산 공산품입니다. 음. 그 적정 재고를 3개월치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다 쓸 때까지는 뭐 예, 기다려 어떻게 주겠다. 만들라고. 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0%가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네.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생산품의 약 90%가 중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네. 이 재고들이 3개월치 재고밖에 없어요. 음.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90일을 유예를 한 거거든요. 네, 네. 그 안에 중국만 패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트럼프가 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중국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
대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네, 소셜 미디어 이렇게 썼으니까 네, 네.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하고 나는 좋은 친구 관계다. 이야.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화해의 제스처를 계속 연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네. 협상이라는 게 밀당 아닙니까? 좀 그- 세 보이니까 이쪽에서 살짝 약하게도 나가고 그쵸, 하는 건데. 트럼프가 이 쓴 책이 있죠. 거래 기술이라는 쓴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거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은 트럼프 협상 방식이 항상 똑같아요. 일단은 세게 질러. 최대치로 질릅니다. 맞아. 최대치로. 네, 최대치로 질러가지고 살살살살 내려주는. 최대치로 질려가지고 상대방을 질리게 만들어요. 네. 겁먹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흔히 권태상 세게 한 방 먹이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 딱 앉혀놓습니다. 네. 앉혀놓고 좀 맛있는 걸 좀 음식도 먹여. 차려놓고서 네. 야 너 이거 먹어 나 좀 먹자 뭐 이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러다가 판을 엎어버립니다. 오, 엎어버려요 얘는. 네.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엎어버리면서 네. 다시 또 먹여요 크게. 오, 그렇게 먹이면서 이번에는 연타 맞는 거잖아요. 네, 네. 연타 맞다 보면은 이 상대방에서 쫄게 돼 있어 흔히 말하면 네. 쫄아가지고 테이블에 앉을 때 공손하게 앉습니다. 이제 아,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약 발라주면서 네. 호흡 불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 방식인데 이제 거래 기술이 나오는데 이게 트럼프 일기 때는 통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중국도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으로 수출 물량이 약 30 전체 GDP 35% 정도 수출 물량 35%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은 15% 이내로 줄여놨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콩, 대두죠. 대두, 옥수수, 이 돼지 사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석유 이 정도의 공산품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 H20인데 이건 뭐 시간 남으면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대체가 다 됩니다. 전 세계 대두의 50%는 남미에서 생산이 돼요. 미국은 25%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굳이 미국으로부터 살 필요가 수입하지 없어요. 않아도 되네요. 네, 그러면. 이 대두 생산하는 게 콘벨트라고 그래가지고요. 공화당 강세 지역이에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120% 넘는 걸 때려버렸어요. 네. 이 시진핑이. 네. 콘벨트는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아. 그다음에 보잉 그 비행기 구매도 취소해버렸고요. 석유는 러시아에서 사오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땡겼다 밀었다 하는데 전혀 통하지 않고 통하지가 있는 않고 거네요.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90일 유예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 근데 네네. 이걸 최상목하고 한독사 덥석 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다음 정부로 넘겨야 됩니다. 잠깐만요. 예. 네, 또 댓글에서 임주영님께서 예. 송기훈님 너무 예리하고 멋진 거 아닙니까? 아 저분이 네네. 최근에 저기 핫한 네. 그 경제신문이냐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쓴 작가님이세요. 베스트셀러 아. 알라딘. 저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임주영님께서 낙수 효과는 무당 경제학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따카이님께서 부동산 마탱이 벌써 갔어요. 서울 전 지역 수도권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정 안 된 곳 없을 정도 희소성이 없다고. 예, 부산 경남도 촌동네 산동네까지 재개발 구역 지정 유유 사줄 청년 인구도 돈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방금 그래서 트럼프 협상 이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걱정이 되네요. 네. 우리 저기 교수님 아니면 우리 전문가께서 예, 보실 예. 때는 일단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 정권이 곧 바뀐다. 과도기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이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야 돼요. 미국 정가에.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본인들이 덥석 덥석 물고 나가는 거 있으니까 아니에요. 나가서 뭐 할 거라고 알래스카 예상되세요? 그 가스전 얘기 나오는데 저 어떡해. 진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거 보고 와, 저거는 진짜 안 된다. 제가 이거 글 SNS 쓴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혹시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 네. 진짜 심각해요. 이 문제가. 아 이걸 좀 알려야 되겠네요, 진짜. 예, 이거 제가 한 2달 전인가 한번 썼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자세하게. 본인들 가서 뭐 이상한 거 협상해 온다면 이거 잘했다고 또 막 네, 자화자찬하면서 언론에 또 막 홍보할 언론에서 거잖아요. 난리나. 그 얼마 전에 대한고래 프로젝트 그 경제성 없다고 포기했잖아요. 경제성 없다고 나왔잖아요. 언론에서 십자포화 때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이거 차기 정부로 그러면- 넘겨야 돼요. 네, 이들이 가서 또 어떤 만행을 저지를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렇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방위비 협상. 방위비 협상. 방위비 협상해가지고 덜컥 물어올까. 문재인 확 정부 올려주겠다, 때도 예 이거. 그랬잖아요. 지금 50조를 달라고 합니다. 50조를. 지금이 얼마죠? 지금이 몇 배, 제가 몇 배를 달라고 알기로는 하는 거죠? 한 1조 내외로 알고 있어요. 제 기호로는. 그것도 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덜컥 물어볼까 겁나요. 그래서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한테 엄연히 따지면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 FTA가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원래 관세 없는 거잖아요. 예, 무관세 우리가 제소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WTO 네. 제소해가지고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그걸 왜 가서 먼저 가서 왜 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쪽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협상하자고 한 그러니까 것도 왜- 아니죠. 예, 그 하자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죠. 라고 해야 될 우리는 마당에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바뀔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살짝만 밀당을 해야 되는데 달려드니까 아우 반장하겠죠. 걱정되네,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아, 거기다가 이 우리나라가 바이든 때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이 일자리 창출 네네. 투자국가 우리가 1위에 있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아, 우리나라 네. 1위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음, 그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반도체 칩스법 때문에 돈 받으니까 네, 투자금을 돈 그거 다 안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도 먼저 몸이 달아서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정하라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 이거는 하겠다고 할 거야, 안 하겠다고 할 거야. 제발 이 방송 보시면은 그냥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손쥐하고 노세요. 네? 가지 마시고 제발 좀. 아, 자, 아니, 걱정이 됩니다.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네. 자,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차기 정부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내수를 살려야 돼요. 네. 지금 추경 12조 했거든요. 오늘 12조 갖고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0조까지 50조 해야 최소는 된다. 최소 많이는 50조로 봐요, 저는. 네. 워낙 이 관리재정 수지가 적자가 2년 동안 100조가 넘어서 문제가 심각한 쓸 돈은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네. 적자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를 살려야 돼요. 다들 죽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영업자 다 죽어나간 다음에 아니 국민이 죽어나가는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맞아요. 예, 국민을 먼저 살려놔야죠. 그렇죠. 차기 정부에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를 살려야 되고요. 내수를 진짜 최대한 재정을 풀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을 최소한 잠재 성장률 정도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 놔야 돼요. 지금 네. 이대로 나가다가는 1%도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워낙 말아먹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기업 감세하는 거 원위치 시켜놔야 돼요. 대기업 감세. 네. 그쵸. 네. 흔히 보면은 뭐 박정희 시대에 제일 살기 좋았다 이랬잖아요. 그때 사람들 사실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하는데 그때 이 대기업들 법인세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그때 되게 높았나요? 40%였어요. 그게 쓸 돈이 좀 와. 있었습니다 나라에. 아, 그리고 그렇군요. 이 레이거노믹스라고 그래갖고 이 신자유주의 오기 전에 이 중산층의 전성시대라고 불린 적이 네, 있어요. 네. 아메리칸 드림이 있던데. 네.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 미국 대기업들의 이 법인세가 70%였어요. 이야. 때가 중산층의 전성시대였어요. 중산층에. 아니 그때는 근데 이제 박정희 때는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40%까지 해도 예, 아무도 모르- 말도 사람은 못하고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아무도 지금 말도 25%도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때 40%였습니다. 어마어마했네. 기업에서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또 따로 뺐구만. 삥 뜯고 그렇죠, 따로. 따로 삥 뜯고 공식적인 예, 세금과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40%고 거. 비공식적으로 또 뜯고. 아유, 그랬었구나. 예. 그래서 그래서 사기가 지금 많구나. 이 법인세를 원위치 시켜서 네. 감세하기 전에 원위치 시켜서 나라 재정을 채워놔야 돼요. 네. 지금 법인세가 실효세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대 기업 기준으로 2023년도에 13.9%입니다. 13.9%는 OECD 최하 수준이에요. 네.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중소기업 수준이다. 19% 나왔어요. 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용률의 약 95%를 중소기업이 차지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깎아주고. 그러니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내수가 죽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내수를 살려야 되고 부자 감세를 원위시켜야 원위시켜야 된다. 되고, 그러면 예. 우리 국민들은 결국 이런 공약을 내는 사람을 잘 봐야 뽑아야 되죠. 되겠네요. 예, 잘 봐야 네. 되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네. 이 그렇죠. 경기 내수 의지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 후보는 또 여기다가 더 세금을 더 깎아준다고 합니다. 대기업 세금을. 대기업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세금 적다고 투자 안 하고 세금 많다고 투자하는 거 없습니다. 안 하는 네. 거 없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투자하고요. 경기가 나쁘면 투자 안 합니다. 지금은 경기 상황이 하방 사이클에 걸려서 투자를 안 하는데 거기다 깎아주니까 세수 더 줄어버린 거예요. 네. 미친 짓이죠. 경기가 화랑일 때 깎아주면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하방에 걸렸을 때 깎아줘 버린 거예요. 완전히 똥볼 찬 거죠. 그렇군요. 자,
이스투디님 이스투디 무슨 뜻일까요? 네, 라이브였군요. 이지은 변호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민들레 TV에서 뵈니 좋아요라고 하셨고요. 오영애님께서 네. 송기훈 선생님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저분이 잠깐 네네. 소개시키면 저기 이번에 광화문 어묵 포차 4개월 동안 하신 우리 대장님. 아, 그러시구나. 네, 자비 들여서 하고. 아이고, 막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분이. 저도 그때 잘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산타님께서는 송기훈 전문가님 같은 분 이지은 위원장님하고 국회 정론관에 가셔서 기자회견을 알려주세요. 별 말씀을. 맞습니다. 네, 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에 예,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 한번 쭉 점검을 하면서 평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거 보면 제가 그럴 능력이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걸 보면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좋은 정책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인지를 누군가가 해설을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해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대선 후보를 뽑아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제가 일조를 여기서 해주시면 한마디만 좋겠습니다. 딱 마무리 네네네. 짓게요. 이게 아까 그 임지영에 대한 분이 쓴 책에도 나온 건데 네. 투자하기 전에 투표부터 잘하자. 아. 그 얘기를 네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네. 역대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주가는 경제의 그림자죠. 네. 경제가 나쁘면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경제가 좀 주가가 올라갔고요. 네네. 그냥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민주정부가 들었을 때 주가가 항상 보수정부보다 월등했다. 투자하기 전에 투표하자. 투표보다 그 말도 너무 잘하자. 좋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이야기 듣는 동안 정말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벌써 그러게, 벌써 6시입니다. 네. 아, 정신없이 빨리 했네. 조금 더 풀어야 되는데 아, 그죠? 예.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셔서 아이, 구체적으로 대선 후보자들 공약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